그 다음에 국가 기틀이 잡혀가면은 법조인들이 이제 그 은행, 법조인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요거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목적과 수단이라는 게 사실 정말 쉬운 개념이잖아요. 목적과 수단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맨날, 이게 아니구나. 맨날 쓰는 개념이니까 어렵지가 않은 개념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사용을 못 한다니까, 이거를요. 그러니까 사용 못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깊은 이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쉽겠습니다. 이것도 아니네. 네, 어딨어요? 아유, 이쪽 앉으세요. 오늘 저기 이민지 선생님 저기 가셨으니까. 지금 바로 딱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좀 지연됐어요. 네. 지난번 있으세요? 프린트? 네네네. 다들 모범 학생들이시네. 꺼내질 않아서. 가방에 있던 거 그대로. 자, 그래서요, 이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요. 이기주의라는 게 뭡니까? 이기적이다, 이기주의다, 이기적이다. 이런 말 말씀드려요. 야, 이기적이야, 사람들 이기주의자야, 이기적이다. 이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개념으로, 목적과 수단 개념으로. 자신이 목적이. 자기 그죠? 목적이고 나머지는 다 수단. 그죠. 이게 아주 명확해져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이 유일한, 그죠? 유일한 또는 최고의 궁극의 목적이고, 그죠? 목적선의 연속성에서 자기 자신이 궁극의 목적이고, 나머지는 다 자신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태도. 이러면 딱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이거를.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뭔가 이제 논리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볼 때 개념적으로 명확해지게 될 수 있어요. 목적을 쓰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뭐냐 그러면 애들은 그러죠. 지만 하는 거지, 뭐. 이랬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다 명료하게, 그죠? 자신 이외의 모든 존재를, 모든 대상들을 오로지, 그죠? 오로지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오로지 자신을 위한, 그죠?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태도. 그게 이제 이기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이기주의.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 이외의 자신 이외의, 그죠? 다른 모든 존재들은 이거는 자신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가치론에서 이제 결국엔 또 물론 좀 미리 앞서 제일 중요한 게 이기주의가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결국 인간관계거든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우리가 이 개념으로 목적수라는 개념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인간관계가 파탄 날 때가 언제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이거로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인간관계가 파탄 날 때, 탁 깨질 때. 네? 선생님, 깨질 때. 이기주의 충돌 아니에요? 아니 목적이 두 개여서요? 관계만을 목적으로 했을 때. 관계만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 내가 저 사람 손절한다고 해서 어떨 때 손절하는 거야? 이 개념은 실제. 아니 지금 그죠? 그죠? 이기주의, 즉,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수단으로 알았다. 이러면 깨지는, 이거 왜 이제 부부싸움 할 때 그런 말 나오잖아요. 내가 뭐 돈 벌어오는 기계인 줄 알아. 이러면 이제 그게 나를 이제 오로지 수단으로만 본다라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물론 이제 일부 수단인 건 이유가 다 사람을 그렇게 아는데, 그러니까 오로지 수단으로서만 여기고 있었다. 라는 점을 느끼거나 그것을 이제 그런 게 느껴진다든지 그런 게 들 때는 이거는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그죠? 수단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느낌이 오는 거죠, 수단.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로 이제 뭐 위인 있는 관계니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서로 그러는 거는 이해하는데 문제는 오로지 자신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제 그게 이러면 그 사람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딱 느껴지면은. 그죠? 그래서 뭐 아니면 범죄라는 것도 이렇게 돼요. 범죄도 이거예요, 사실은. 범죄도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죠? 뭐 돈 뺏거나 아니면 뭐 성폭행 이런 것도 다 그 수단으로 그냥 사용하고 버리는 거 아니야, 그죠? 성폭행이나 뭐 이런 거 다, 그죠? 범죄라는 게 결국 타인을 오로지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은
반대로 뒤집으면 인간관계가 이게 다 깊어지거나 맺어질 때가 언제냐. 깊은 뭔가 다 감동하거나 감정이 들 때가 또 반대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어? 상대방이 나를 수단으로 여기는 게 아니었구나, 전혀. 그죠? 그냥 오로지 나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 최종 목적이라는 게 오로지 나를 위해서. 그죠?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게. 우리 인간의 낭만성하고 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낭만성. 자,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바로 사실 인간관계가 사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맨날 젊은 애들이 결혼 안 하고 맨날 조건만 따지니까 못한다. 조건 따진다는 게 사실은 수단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죠? 수단. 그러니까 수단으로 서로 보게 되면 끝이 없어요. 그러면은 관계가 성립 안 하지. 성립 안 하고 당연히 결혼 같은 건 할 수도 없죠. 조건만 그냥 교환하고 끝나버리는 거니까 실제 관계 지속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가치론이 이제 결국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말씀 나왔지만은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가 현생 인류가 그죠? 현생 인류 우리가 현생 인류죠.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가 자연계에서 유일한 낭만주의라 그랬잖아요. 낭만주의자. 유일한 낭만주의자.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을 목적과 수단으로 볼 줄 알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일한 낭만주의자. 좀 전에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의 의미가 뭔지 그동안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과연 그 낭만성이란 게 뭐냐, 낭만주의란 게 뭐냐, 뭐가 낭만주의적이냐, 이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했었지만은 좀 모호한 면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모호하진 않아요. 모호하진 않은데, 이걸 여러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 측면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측면이 또 이 목적과 수단이라는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만이 유일한 낭만주의라는 것은, 그 낭만성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그 자체 목적으로 뭔가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낭만적이라는 게 뭡니까? 낭만적이라는 게. 응? 다른 이해관계라는 게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수단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만을 위한다. 이제 그런 게 뭔가 낭만성이 느껴지는 거죠. 그 다른 존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를 대비해 보시면 돼요. 다른 존재들은 우리가 왜 리처드 도킨스의 유명한 책 제목 있잖아요. 그 뭡니까? 우리 뛰어난 학생. 리처드 도킨, 그 유명한 책 제목. 책 제목 이기적 유전자. 그러니까 이게 책 제목이 딱 나와 있는, 이 책 제목에 사실은 우리 생명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책 제목에. 그러니까 라이프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 그러니까 생명체들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유전자를 남기는 거, 유전자를 보존하고 증식하는 게 라이프의 목적이다. 그러면은 그럼 그 방법이 뭐냐? 방법. 어떻게 살 거냐? 이 방법이에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라이프들은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살죠, 라이프들은. 그러니까 세상 모든 존재는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이기적으로는 게 뭐냐면 다른 존재들을 그냥 수단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 증식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생명체의. 그죠?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이거를 위해서 존재들은 다 이렇게 살지, 다른 존재들은 다.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자연계의 모든 존재들은 다른 존재를 다 수단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유전자만 남기면 되거든요. 그게 뭐 이제 의도하지 않아도 남는 놈이 남는 놈이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요 책 제목이 아주 그게 상징적인 겁니다. 그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의 존재들은 다 이런데,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그게 낭만성이에요, 그게.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타주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존재들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사는 게 이게 너무나 한편으로는 지극히 자연 법칙에 따른 일이고 그런 건데, 우리 현생 인류는 이렇게도 살아가지만, 보통 이렇게도 살아가죠. 보통 이기적으로 살아가지만,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 낭만성을 추구한다. 달리 말하면은 다른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대상이든, 그죠? 어떤 대상이든, 그것 자체를 궁극적 목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 자체 목적.
그죠? 그 자체 목적, 저 궁극적 목적, 그 자체 목적. 그러면 이타성도 결국 낭만주의에서 그렇죠. 유행하는 예, 걸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이타성, 그러니까 그 이타성을 설명할 때 이기적인 요소로 설명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타성이 진화한 거는 기원은 이제 서로 도움되니까 이타성이 진화했다고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가 좀 부족하죠. 그래. 왜냐면 우리는 자신을 희생해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 자체 목적으로. 사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오히려 희생해서 그 자체 목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죠? 타인을 위하건, 그 사람이 어떤, 그죠? 또는 뭐 다른 뭐 예술을 위하건, 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참 독특한 존재긴 합니다. 물론 뭐 기원은 뭐 이제 물론 진화적으로 온 거지만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낭만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낭만성의 다른 말은 그래서 이게 잉여성이에요. 잉여적이다. 잉여적이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필수적이지가 않죠. 그죠? 그죠? 이거 생물학적으로 필수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요거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낭만성을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저 책 읽을 때, 네. 그때 참고해서 같이 읽으라고 해서 같이 읽을 네. 때, 네. 펭귄과 리바이어던 그 책 혹시 아세요? 예? 펭귄과 리바이어던? 이라는 책이 있어요. 펭귄과 리바이어다? 예. 펭귄이 결국, 예, 예. 그러니까 리바이어던은 그런 전설의, 예. 그러니까 협력을 해서 이제 저거를 이긴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예. 그러면 인간이 어쨌든 집단 지성이나 그런 예. 협력을 하는 게 그럼 그거는 낭만성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생존을 위한 거니까. 예. 생존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낭만성이라고 볼 수 없죠. 이종 유전자 책 나오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서 이타적 유전자라는 책이 나왔죠. 그 전책을 각해서 그래서 그 협동 뭐 이런 그걸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것도 시간 되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건 해봤자 근데 사실 이 범위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또 그걸 넘어설 수가 있어요.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자체 목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체 목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하다못해 맛을 그 자체 목적으로 추구할 수도 있고 아무런 그런 사람 없는데 맛을 그 자체 목적으로 거기에 목숨 건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맛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그죠? 나는 요리 끝났다고. 우리는 그렇다. 인간은 또 누굴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기도 하고 그죠? 음악을 위해서 뭐 하기도 하고 인간은 이제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왜 그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우리 뇌의 물론 과학적으로는 뇌의 역기능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 기존의 과학자들은 근데 여기서만 보통 설명 끝났는데 우리는 그래서 제가 잉여적이라는 말 쓴 거예요. 잉여적인 이런 것이 가능한 그 존재고요. 실제로 그게 또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죠. 우리 인간의 독특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진 않아요.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일단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낭만성 맨날 낭만주의자 얘기했는데요. 그 낭만성이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의 관계 개념을 통해서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무엇이든 그 자체 목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거기에 낭만이 실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또 항상 낭만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자체 목적으로 어떤 뭐 생물학적인 필요나 어떤 수단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그 자체를 추구할 때 우리는 낭만성을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나왔던 얘기 중에서 약간 이제 인간관계 얘기를 좀 주목하시면 우리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인간관계가 어느 때 파탄나고 어느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한 마음을 알까라고 했을 때 그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거 저 어떤 그걸 줄 때 다른 사람한테도 주거나 다른 더 큰 이익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나한테 이렇게 뭔가 줬다. 그러면 이게 나를 그 자체 목적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서로 이제 뭔가 마음을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을 확인한다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마음을 확인한다는 게 사람이라는 게 보통은 다 그렇잖아요.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인간관계가 그 기능적 관계, 단순한 기능적 관계를 넘어설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그 잉여성이 있어야 돼. 잉여적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저 사람이 필요한 만큼 나한테 잘해줄 수 있죠. 필요한 만큼 잘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넘었을 때 이제 그 마음이 오는 거죠. 그게 확인. 길 가는 사람한테 10원 안 주면 한 푼도 못 주는 사람이 정말 친한 자기 몸과 같은 친구한테는 뭐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빌려주고 10년을 안 갚아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인간의 낭만성 아닐까? 그렇죠. 낭만성인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그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줘야 돼요. 10년이 지나니까 깨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게 그렇다니까요. 그게. 얘가 내가 수단이었구나. 그죠? 수단 또 그러니까 수단이라는 걸 딱 깨닫는 순간 완전히 얘는 줄 마음이 없구나. 호구였구나. 내가 호구였구나. 느끼는 순간 이제 이 관계가 깨지는 거죠. 대신 그 일하고 난 안 받고 말하는 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안 받아도 좋은데. 대신 안 가. 그죠? 그러니까 사실 1억을 돌려줄 마음만 있었으면 되는 건데, 그죠? 실제로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받는 순간 얘는 내가 목적이었구나. 뭐 그런 거겠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목적어서에는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해져요. 그 말을 좀 쉽게 좀 할 수 있어요. 그죠? 다양한 얘기들을. 사실 쉬운 개념인데.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가치론의 가장 기본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요게. 그리고 예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예술이건 뭐건 무엇인지 간에 이렇게 말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가 가치론 연습을 해서 두 번째 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러니까 뒷면, 그죠? 첫 페이지 뒷면 아래쪽에 이제 어린 왕자의 철학 요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어린 왕자 그림 있죠? 그죠? 가치론 연습 1 해가지고, 그죠? 가치론 연습 1 해서 어린 왕자의 철학이라고 어린 왕자 그림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 이제 맨 위에, 그죠? 두 번째 장이죠? 두 번째 장, 맨 위에 생텍쥐페이 어린 왕자. 1943년이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잖아요. 그때 나온 책입니다. 자, 그래서요, 보시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이별접을 여행을 하는데요. 여행하다가 여기 있는 그 이제 실업가, 그 비즈니스맨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영어로는 비즈니스맨, 뭐 장사꾼이라고 어떻게 번역서에 따라서는 뭐 장사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상인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실업가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실업가의 별에 갔는데 이 실업가 지금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 회계 장부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막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 억 막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어린 왕자가 옆에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뭐가 몇 억이라는 거야? 실업가는 조용히 일하기는 글렀다는 걸 깨달았다. 때때로 하늘에 보이는 수백만 개의 작은 것들 말이다. 파리떼, 천만에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것들 말이다. 그럼 꿀벌들? 아니야. 게으름뱅이들을 쓸데없는 공상에 잠기게 만드는 금빛 나는 작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공상에 잠길 시간이 없거든. 아, 별들이로군. 그래, 별들 말이다. 5억이나 되는 별들을 가지고 뭘 하는 거야? 5억 162만 2741개야.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정확한 사람이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요거에. 지금 어린 왕자는 이 실업가를 만나서 뭘 하는 거야? 그 아래쪽에 썼죠. 그죠? 5억 개의 별들을 가지는 목적을 물었잖아요. 그죠?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입니다. 즉, 왜 그렇게 하는지, 그 가치는 무엇인지, 가치론적 물음, 그죠? Why를 물었는데, 한마디로 Why예요, 그죠? 뭘 하는 거야? 그거 왜 해? 그죠? 그거죠? 왜 해? 그랬더니, 이 실업가의 답변은 정확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진짜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거 왜 중요하냐 물어본 거예요, 사실, 그죠? 그 왜 중요해? 무슨 그 significance, 의미가 있어? 왜 중요해? 라고 물었는데, 이거 중요하고, 이거 난 정확하게 하고 있어. 즉, 밑에 써 있죠. 그죠?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how description. 그죠? 어떻게 하고 있는 how description. 이거를만 한 겁니다. 난 정확하게 하고 있어. 난 일 정확하게 해.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쓰고 있는 책의 그 일부입니다. 요거. 저 책의 일부 밑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될까요? 전혀 되지 않겠지요. 그죠? 답이 안 되죠, 지금. 그죠? 어린 왕자는 why를 물었는데 실업가는 how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니까요. 즉 어린 왕자는 실업가의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이기에 중요한지 물은 셈인데 실업가는 이 일은 중요하다며 물음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나는 정확한 사람이라는 말, 다시 말해 나는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진술, 즉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술, how description으로 답변하고 있으니까요. 이 답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how하고 why.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가운데로 올라가셔서요.
적절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어린 왕자는 재차 물으며 답변을 재촉하는데 실업가의 답변이 나오긴 합니다. 그 별들을 가지고 뭘 하는 거야? 뭘 하느냐고? 그래,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것들을 소유하는 거지. 별들을 소유한다고? 그래. 하지만 내가 전에 본 어떤 왕은 왕은 뭘 소유하는 게 아니야. 그는 지배하는 거지.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야. 여기서 그냥 소유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일단 소유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라는 말로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별을 가지는 목적을 물었는데 별을 가지는 것, 소유가 목적이라고 말한 거니까 동반복이죠. 그죠? 별을 왜 가져? 가지려고 가진다. 이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그 별들을 소유하는 게, 그죠? 소유하는 게 아저씨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자꾸 목적을 묻는 거잖아요. 그죠? 목적. 부자가 되는 거지. 아니, 부자가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애들이, 그죠? 왜 자꾸 묻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그죠? 연속성에 따라서. 다른 별들을 사는데 소용이 있지. 누군가 별을 하나 발견하면 말이야. 이 사람도 술꾼처럼 말하고 있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자, 그 다음에 얘기가 쭉 진행되는데 어쨌든 그건 중략하고 어른들이란 모두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 이상하다는 게 이게 미쳤다는 겁니다. 이 미친놈들이야 라고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실업가의 별 이야기가 이제 한편 딱 에피소드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거 어린 왕자는 목적과 수단의 연속성에 따라서 또 묻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별들을 소유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며 별들을 소유하는 것의 목적, 즉 목적의 목적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지금 이제 소유하는 게 목적으로 그랬으니까 그죠? 그 목적의 목적을 또 묻는 거죠. 그러자 실업가의 답변이 나옵니다. 부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나 부자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하지만 물음의 연속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또 묻는 거잖아요. 그죠? 부자가 돼서 뭐 하려고? 어린 왕자는 부자라는 목적의 목적을 또 묻습니다. 실업가는 부자가 되는 것이 다른 별들을 사는데 소용이 있다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별들을 더 사서 더 많은 별들을 소유하여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 어린 왕자와 실업가의 문답은 끝날 수 없겠지요. 그죠? 부자가 되는 목적은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이고, 더 큰 부자가 되는 목적은 더더욱 큰 부자가 되는 것이고, 더더욱 큰 부자가 되는 목적은 더더더더 큰 부자, 이런 식으로 무한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거기 써있죠. 박스에 부양에는 물리적 제한이 없잖아요. 그죠? 10조, 100조, 1000조. 사실상 제한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린 왕자는 실업가가 말하는 방식이 술꾼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술꾼의 별 이야기는 뭐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 사실 그 다음에 아직도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어린 왕자는 실업가로부터 자신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어린 왕자와 실업가는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인간성의 언어, 그러니까 Y를 묻는 거잖아요. Y 퀘스천, 목적, 의미, 가치, 아름다움을 말하는 가출현의 언어로 묻고 있는데, 반면 실업가는 오로지 기능의 언어, how입니다. how 디스크립션으로만 답하고 있다. 언어가 다르니까.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실업가는 오로지 기능의 언어다. 요걸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밑에 제가 썼잖아요. 기능, 펑션, 기능, 함수죠. 그죠? 기능, 즉 실업가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기계, 컴퓨터, 인공지능 됐었습니다. 그죠? 그냥 이게 아니라 인공지능까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사소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까지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목적, 어떤 가치, 아름다움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능들은. 그래서 지금 이 실업가는 이게 그냥 기능에 불과해요. 돈 버는 기계, 돈 계산하는 기계에 불과해서 이거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계속 어린 왕자는 그 왜라고 묻고 있는데, 실업가는 그냥 how description.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는 디스크립션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죠? 돈이 이만큼 많은 사람, 그다음에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 그냥 그것만 디스크립션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how description. 그래서 왜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죠. 마치 우리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이 대답을 못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사실 이거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는 뭐 나중에 또 하시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도 이해 못하거든요. 이거 그죠? 우리 컴퓨터도 그렇고요. 그렇잖아. 여기 컴퓨터 켰는데, 야, 너 지금 왜 켜졌냐 물어보면 컴퓨터, 그냥 그 기능적인 뭡니까, 기호 조작에 의해서만 깜빡깜빡할 뿐이지 답변을 못 한다고요. 또는 컴퓨터한테, 야, 너 지금 재밌냐? 하면 재밌다는 건 미학적 개념이죠. 그죠? 답을 못 하죠. 그죠? 못 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쉬운 말로 요즘에 왜 인공지능 많이 나오지만, 챗GPT 나오지만, 챗GPT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얘들은, 챗GPT는 센스와 넌센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죠? 센스와 넌센스를 구별을 못 합니다. 왜냐면 구별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실업가처럼 답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넌센스 질문을 하면은 얘가 바보가 된다고. 이제 챗GPT가 왜, 그죠? 하와이에서, 13까지 뛰어넘으려면 무지개가 몇 개 필요한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입력하면 어떻게 돼, 얘는? 뭐라도 답해요. 그죠? 뭐라도 답해요. 그럼 쥐가 하와이에서 13까지 뛰어넘으려면 무지개가 15개가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해요, 어거지로.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호를 가져와서 기호에 가장 비슷한, 기호들의 조작에 비슷한 자신이 학습한 바를 가지고 다시 그냥 내뱉을 뿐이에요. 기호의 조작을 이 펑션에 의해서, 함수 조작에 의해서 내뱉을 뿐이지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연결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쓴 건데요. 사실은 단순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방어 그거 넌센스로 답이 있는 문제예요? 답이 없죠. 그러니까 답이 자꾸 기능적으로 아니, 넌센스로 물어도 넌센스 대답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의미를 이해했을 때가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넌센스 대표적인 거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빨리 가는 방법이 뭐냐.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 이제 그게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한테 나오는데 컴퓨터는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센스와 넌센스 자체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기호 조작에 의해서만 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챗GPT니 뭐 이런 많이 얘기하지만 한계는 명확합니다. 사실은 그건 현재로서는. 그건 뭐 인공지능 하는 사람도 다들 알고 있는 한계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야, 얘가 다 알아듣는 것 같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듣는다는 게 의미를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의인화해서 보죠. 의인화. 우리가 인간이 의인화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결국 알아듣고.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야, 나보다 똑똑하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인간성의 언어, 가치론의 언어와 기능의 언어는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목적 얘기를 들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센터집이라 대단하긴 한 게, 그러니까 어른들이 지금 다 이렇다는 거야.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돈 벌으면 좋지 뭐. 그럼 왜 자꾸 물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목적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땡땡적. 우리 우수한 학생께서 답변을. 목적 없는 행동. 땡땡적. 맹목적. 목적, 맹목적. 블라인드니스, 블라인드. 목적, 사실 이게 지금 맹목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거잖아요. 이 실업가가, 그죠? 사실 목적이 없어요. 그 부자에서 뭐 하려고?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맹목적 부의 추구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맹목적으로 답변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의미를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인공지능도 그렇고, 지금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이게 이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이 중요하니까 다 돈 하고 있는데 사실 목적을 물어보면은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아니, 돈 벌면 좋지 뭐. 돈 벌면 좋잖아. 뭐 그 정도만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그죠? 명확한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돈 벌는 게 제일 재밌어.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요. 그죠? 돈 버는 게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그죠? 말씀 잘하셨어요. 그죠? 야,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바로 이 정신병리학적 증후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바로 나올 거예요, 바로. 아니 그 워렌 버핏 이런 사람이 예.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인류의 삶에 그 사람이 공헌한 게 있습니까? 그렇죠. 많이 한다니까 예. 공헌한 게 있긴 한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기부하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죠. 예. 자기는 중요한 말이에요. 만족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돈 버는 것 자체. 예. 만족. 예. 그게 뭐 저 무슨 이야기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젊은 남자가 이렇게 한참 된 남자가 예. 그냥 낚시를 하고 있어요. 지나가도 이제 조금 더 나이 든 사람이 너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물고기를 잡아서 그거를 하는 뭐 공장을 세워야지. 뭐 이거를 뭐 가공을 해서 뭐 팔아서 뭐 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생산적으로. 네, 그렇게 생산적으로 뭐 생산성을 높여서 그 공장을 만든 다음에는 이제 이게 계속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러고 나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여유가 많으니까 그때 너처럼 이렇게 낚시를 해도 되지. 결국은 낚시를 할 건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끌리는. 근데 그게 되게 오랫동안 영혼이 좀 남더라고 그 얘기가. 사실 이게 그 얘기예요. 진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 목적이 뭐냐? 그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포레스트 검프가 뭔가를 예. 그거만 자체를 목적으로 계속 뭔가를 하는데 그렇죠. 그게 계속 나중에 그러니까 뭐 다른 목적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계속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었는데. 네, 그렇죠. 포레스트 검프가 희한한 거. 근데 결국은 그 여자분이랑 그렇지. 결국은 그 여자와의 목적이었잖아. 그렇지. 그 여자와의 행복이 목적이었던 거지. 그리고 유전자만 남았죠, 애만. 애만 너무 유전자만 애만 남았어요. 근데 이제 그 포레스트 검프한테는 애가 목적이 되고 결론이. 근데 그게 나는 여기서 선생님 그 목적이라는 게 뭔가 되게 인간만의 그거 같지만 사실은 뭐 크게 보면은 동물이라는 거에 정말 큰 종족 구전의 본능이라는 게 목적.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동물들은 목적이나 수단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행동이고 인간은 알파수컷을 원하는 좀 그런 거는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본능적인 보다 더 많이 남기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더 그런 그 동물들끼리도 뭐 서열을 추구하고 지위를 추구하고 더 많은 영역을 추구하는 건데 그것은 걔들은 목적과 수단의 개념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자연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일 뿐이고요. 우리 인간은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을 생각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짓 안 하고 그냥 낚시하는 그 자체로 목적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그냥 좋아할 줄 알고 이게 낭만성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박 선생님,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다음 계속 가시게 되고 아래쪽에 맨 끝에 있잖아요, 맨 아래쪽에. 그래서 그게 돈을 버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쓴 것처럼.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할까? 답변. 여기서 어른들이란 전형적인 현대인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현대인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다수 현대인들. 그리고 이상하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의미, 그러니까 생리학적, 생물학적 의미로 뭐 뇌가 망가진 게 아니지만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걸 의미한다. insane. 그래서 생텍쥐페리에 따르면 정신병력적 진단 결과 현대인들은 광범위하고 뿌리 깊은 정신이상 증후군을 보이고 있다. 이게 그죠?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망가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례가 이제 바로 이 개념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치론적 혼동. 그리고 좀 전에 아까 우리 구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까지 지난번에 잠깐 봤었는데요. 이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실업가를 포함하여 많은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정신병리적 증상이 이제 가치론적 혼동이다. 그죠? 지난번에 했었죠. 또는 다른 말로 뭐 가치 전도 또는 목적 전치라고도 부르는데요. 저는 좀 넓게 그냥 가치론적 혼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가치론적 혼동. 가치론적 혼동이란 오로지 수단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들, 오로지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 궁극적 목적, 최종 목적으로 여겨지거나 추구되는 상황을 말한다. 그래서 요거 지난번에 봤었죠. 왼쪽 오른쪽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왼쪽 박스에는 오로지 목적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
것들, 오로지 목적으로서만 가치를 가지는 것들. 그래서 가치란 말이 나온 거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죠? 최종 목적, 목적 그 자체. 이건 뭐 일반적으로 그 인간 자신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 또는 인간성, 인간다운 삶. 반면 오른쪽에는 이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오로지 수단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들, 오로지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가진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추구를 하는데 수단적으로 추구하는 거죠. 수단으로. 그런데 제가 가운데 선을 그어놨는데 이 선을 그어놓은 게 이제 여기 밑에 조그만 글씨가 써놨어요.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구분선으로 현실에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 넘어가서는 안 된다. should. 그죠? is지만 should. 그래서 이 구분선은 정글의 입구와 같은 것이다. 정글의 입구. 정글이 열린다는 겁니다. 반대말이 인간사회고요. 정글과 인간사회. 자, 그래서 아래쪽 계속 보시면요. 그럼 오로지 수단으로서만 존재하는 것들, 오로지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돈, 그죠? 지난번에 잠깐 봤었죠. 돈, 재화, 시장 시스템, 경쟁의 원리, 시험, 복지. 그러니까 사실 시험도 사실은 그래요. 시험도 제가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시험, 소비, 복지 정책, 뭐 사회조직, 관료제, 정당, 정치 권력 등 다 이게 일단은 수단으로서만 존재하는 건데. 예를 들어 실업가는 돈을 위한 돈을 추구, 그죠? 더 많은 돈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추구하고 있다. 이 끝이 없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사례, 꽃들에게 희망하려 등장하는 애벌레가 동참한 경쟁 상황이 바로 가치로적 혼동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 경쟁은 애당초 추구돼야 할 목적이 없는 맹목적 경쟁. 그래서 경쟁을 위한 경쟁.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것을 추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죠? 맨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냥 할 뿐이에요. 가서 뭐 하려고 하는 목적이 없는 거죠. 계속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거를 타다 보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릴 때 봤던 왜 그 악당이 나 우주 정복하려고 나오잖아요. 우주 정복하는 게 꿈이다. 그죠? 지구 정복하고 우주 정복. 아니, 우주 정복해서 뭐 하려고? 그죠? 우주를 정복해서 뭐 하려고? 이게 사실 그겁니다, 이거. 올라가고, 꼭대기로 올라가서 우주의 지배자가 되면 그거 뭐 하려고? 인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셔서요. 지난번에도 보셨었죠? 가치로적 혼동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들. 그래서 경쟁을 위한 경쟁. 그러니까 다른 목적은 없으며 그 자체의 최종 목적으로 추구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쟁은 효율성 증진을 위한 사실 수단에 불과한데, 그래서 이게 이렇다는 거죠. 자, 그다음 돈을 위한 돈, 즉 더 많은 돈을 위한 더 많은 돈. 요것이 이제 핵심적인 이거를 달리 말한 게 뭐겠습니까? 이거를 두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요게? 더 많은 돈을 위한 더 많은 돈을 추구하는 것. 네 글자로 말하면 이게 자본주의고. 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론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본이란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 돈 많네? 나 좀 줘. 그러면 어떻게? 좀 써야지.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자본이야. 그죠? 이거는 오로지 더 많은 돈을 위한 돈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돈이 뭐 몇십 조가 있어도 자본이라는 거, 이거 건들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사실 세상에 그런 건 원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독특한 거죠. 그죠? 자본주의가 오로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돈을 자본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번 굴러가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업가 논리 나온 거예요. 그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자본이 불어났어. 그럼 그걸 다른 데 안 써요. 오로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재투자하는 거고. 그죠? 자본 그 자체로 증식될 뿐인 거지, 다른 데로, 즉, 인간적으로 쓰지를 못한 그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 조금은 쓰자.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쓰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말 개념 자체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아주 냉혹하다는 거죠. 그죠? 자본주의 개념 자체는 그게 없고, 인간을 위했다는 말이 없는 거니까, 그죠? 자본이라는 개념 자체에는 더 많은 돈을 위한 돈이기 때문에, 오로지 목적이. 자, 그 다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을 위한 조직, 그죠? 어떤 조직, 폭력 조직, 국가 조직 등을 지키기 위해 개인을 간단히 희생하는 경우도 많고, 권력을 위한 권력,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그죠? 정당의 졸린 목적, 정권 획득으로 보는 것도, 이것도 가치론적 대표의 사례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을 위한 규칙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아주 문제죠. 규칙을 위한 규칙. 그래서 아래쪽에, 1번. 근대 관료제는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업무 수행 절차나 규약을 명확히 정해놓는다. 그런데 그 절차나 규약을 지키는 것 자체가 궁극적 목적처럼 되면서 정작 업무의 효율성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멀어지고 최종 목적의 인간은 그저 절차와 규약을 지키는 부품, 수단처럼 소외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한다.
그래서 근대 관료에서 나타나는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보통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 그죠? 지키기 위해. 이런 데 많잖아요. 공무원들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하나 빠졌네. 그죠? 어느지 규칙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요걸 말하는 겁니다. 다 그게 인간을,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그 의약분업도 이거 의약분업.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옛날에 병원에서 약 바로 줘줬는데 병원 앞에 가서 약도 링그를 꽂고 가가지고 약 받아가지고 이게 이거 그죠? 저희들이 규칙을 정해놓고 그냥 그 인간을 아파 죽겠는데 이게 옛날에 병원에서 약 줄 때 진짜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입원한 자들은 주는데. 아니 근데 그런 이제 병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퇴원할 때는 다 받아가라고. 예수님도 옛날에 안식일에 이렇게 치료해줬다가 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율법학 때는 그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이게 치료해줬냐? 그런 것도 이제 규칙을 위한 규칙인 거죠, 그죠? 규칙을 위한 규칙. 맞습니다. 아이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요?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자, 빨리 혹시 채점? 다음 주에 한번 쉬어주세요. 채점에 다음 주에 이렇게 뭐 채점 벌써 지금부터 하는데 지금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오늘도 바쁜데 한번 미학과도 철학과도 할 겁니다. 미학과 철학과입니다. 그죠? 7월에 한 번쯤 쉬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고 선생님은 많아가지고. 다음 주 한 주 쉬시고요, 그죠? 그럼 그 다음 주 그죠? 다음 주 한 주 쉬시고. 7월 1일 쉬시고 그 다음 주 하고 또 더워 여름이니까 좀 또 한 3, 4주 하시다가 또 한번 휴가 때 한 번 더 쉬시고 잠만 때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잠깐 쉬시겠습니다. 그럼 빨리 부지런히 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지런히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치로 좀 혼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례를 몇 개 써놓은 거잖아요. 사례 두 번째 사례는 뭐 우리가 많이 아까 나왔던 그죠?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실업가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재산을 지키는 것 자체가 궁극적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들도 알긴 알아요. 아니 뭐 돈 벌어서 죽어서 갖고 와도 다 알긴 아는데 문제는 실제 행동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자산가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상황은 자신의 자산이 줄어드는 것이다. 외계인의 관점에서 이들을 관찰한다고 해보자. 이들은 오로지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불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아래쪽에 100억이던 자산이 500억으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해보라. 이 자산가는 잠이 오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른다. 그렇겠죠. 그죠? 1000억이던 자산이 500억 줄었으면. 물론 돈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그저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불리기 위한 행동뿐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죠? 여기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행복하면 성공한 것이다. 사회적 성공이라는 수단적 가치만 추구하다가 본래의 목적, 행복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 즉 가치로적 혼동, 그러니까 성공을 위한 성공, 즉 맹목적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거죠, 그죠? 맹목적 성공에 빠져서는 그런 경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험도 마찬가지. 사실 이 시험도 참 애들이 이게 이런데 이게 참 중요한데요.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 시험의 목적은 성적 및 석차 산출, 등급 매기기, 상대 평가 등을 통해 인간을 서열화,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일까? 그렇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시험이란 본래 학습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써 그러니까 학습을 통한 인간의 성장을 자극하고 독려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를 가질 뿐으로써 이제 활용을 해서, 그죠? 이제 또 시험에 없으면 공부를 안 하고 또 살짝 경쟁심도 자극하면서 수단적으로 이제 하면서 성장을 시켜 나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결과만 가지고 사람을 자꾸 서열화 시키니까 그것도 가치로적 혼동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목적을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게요. 자, 그래서 이거 됐고, 그 아래쪽에 이제 맨 아래 문단, 아래 박스, 그죠? 가치론적 혼동이 이제 왜 문제가 되냐? 아까 나왔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치론적 혼동을 용인한다면 어떻게 될까? 답변, 가치론적 혼동이 용인된다면 우리의 행위와 삶이 인간적 차별성에서 사라지게 되어 종래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예컨대 가치론적 혼동이 용인되고 허용된다면 우리의 어떠한 행위라도 정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달라요. 이게 자연계랑 인간의 세계는. 그래서 아래쪽에 박스 썼잖아요. 박스에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다.
여겨지는 상황에서라면 그것을 위해 시도되는 어떠한 행위라도 허용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돈 버는 것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라면 인신매매, 장기매매, 성매매, 청부살인 등 모든 행위가 이게 정당화가 되죠. 그죠? 이게 목적이 되는 순간. 그죠? 왜냐면 궁극적 목적이, 그게 궁극적 목적이니까. 그죠? 돈 버는 게 궁극적 목적이면은 나머지는 다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죠? 자, 그래서요.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제가 이제 쭉 간단히 정리해 놨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래서 행위의 인간적 차별성, 인간적 가치가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동일한 것이 되어 차별성을 상실하고 무의미하게 될 것이며 그런 행위들로 이루어진 삶 자체도 무의미 속에서 용해되어 버릴 것이다. 이게 물질의 흐름이 돼버려요. 이게 자기 밑에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필연적 비인간화. 그 결과 궁극적 목적이어야 할 인간이 수단화 도구가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예컨대 오로지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면 위에 있는 다른 애벌레, 다른 인간을 던져버리는 행위도 완전히 정당화된다. 그죠? 경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라면은 뭐 다른 인간 뭐 다 죽여버리고 올라가도 되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사회적 귀결 동그라미 3번. 결국 이거는 정글, 이제 이게 정글이에요. 이게 자연 상태예요. 사실은 요게. 아까 그랬잖아요. 자연 상태에서는 이기적인 유전자. 그러니까 자신 이외에 다른 모든 존재는 수단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예요, 요거. 그죠? 자신 이외에 다른 존재들은 다 수단에 불과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론적 혼동은 결국 사회의 붕괴의 대체를 가져온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라도 궁극적 목적으로 추구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떠한 행위라도 허용되는 상황이라면 모든 개인들이 그저 자신의 욕망과 의지에 따라 자신이 가진 힘, 그저 권력을 사용하면서 행위하는 정글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게 사실 정글의 상태죠. 정글. 그죠? 그래서 정글에서 우리의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여기서 이제 안정적인 자기 보존조차 불가능해요. 이게 안정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에는 그 물리적인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강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쉬운 말로 말씀드리자면요. 그래서 아래쪽에 쓴 것처럼 정글 자연 상태는 정글의 법칙,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물의 왕국, 그죠? 평화롭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가치론적 혼동에 가득한 곳은 이거는 정글이다. 정글에서 우리는 인간다운 삶,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냥 자연 상태의 삶이겠죠. 요게 이제 그 자연 상태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만이 존재하는. 근데 인간은 이제 요거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회를 만들어서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일단 요렇게까지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치론적 혼동이 뭔지 아시겠죠? 이게 왜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 중요한지. 그죠? 그러니까 오로지 수단으로서만 존재하는 거를 최종 목적으로 추구하게 되면은 이게 이런 상태가 돼요.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정글의 상태를.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개념적인 얘기를 뭐 빨리 정리해 보셨고요. 이제 우리 예술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가출원 연습 두 번째, 꽃들에게 희망을, 요건 뭐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 많이들 보던 그런 그 우화 아니에요, 소설. 요것도 제가 분석을 해놨거든요. 수단과 목적 개념으로 분석하시면 명확하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로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저희는 지난번에 하던 예술 얘기로 바로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뒷면 넘어가시면 그 광염 소나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그죠? 광염 소나타하고 그 예술을 위한 예술 이제 그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그래서 우리가 목적과 수단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접근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셨죠? 간단히 다시 제목만 간단히 보고 가시겠습니다. 그죠? 예술을 위한 예술. 그래서 가치론 연습 세 번째 광염 소나타. 그죠? 광염 소나타. 그래서 이것은 그 아래쪽에 그 예술을 위한 예술. 그러니까 예술이란 결단코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술이란 그 자체 목적, 최종 목적, 궁극적 목적이다. 라고 보게 되니까 이제 다른 게 다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단. 그죠? 예술이 궁극적 목적이니까 인간도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 이런 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아름다움의 목적이다 그러면은 살인도 정당화되고 살인, 방화 뭐 다 정당화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그죠? 자, 그런데 오른쪽 위에 다시 올라가셔서요. 그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게 근데 의외로 중요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돼요. 요 개념 자체가. 그 맨 오른쪽 맨 위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을 위한 예술,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아름다움, 그래서 유미주의, 그래서 오로지 유자 써서 오로지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또는 예술지상주의, 또는 뭐 신미주의, 탐미주의, 뭐 번역은 뭐 여러 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그러니까 아름다움 자체를 예술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적이자 유일한 목적으로 여기는 예술서상. 이에 따르면 예술에는 아름다움 이외의 그 어떤 목적이나 의미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컨대 도덕적 교훈, 사회 비판, 정치성, 실용성, 오락성. 이 오락성이 이게 상당히 좀 걸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락성이 조금 걸립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제 대중예술 같은 거는 이건 다 이제 그 오락에 불과하니까 이거는 이쪽에서는 이 예술이 아닌 거예요. 그죠? 대중예술은 오락, 그냥 말초 자극적이고 이런 거 오락이 아니다. 우리는 뭔가 엘리트적인 어떤 그 고급진 감동을 추구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구분될 수 있느냐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죠? 그 오락성이라는 부분이요. 지난번에 오페라 같은 것도 보셨지만, 오페라라는 게, 야, 이게 그럼 뭐, 이게 엘리트 예술인가 대중예술인가 사실 애매하잖아요. 그죠? 한편으로는 오락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죠? 대중들을 위한 오락.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엔 뭐 엘리트 음악가들이 보통 하는 거니까 엘리트 예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 전에 뭐 미술도 그렇고, 예. 그 당시에, 지금 보면은 그게 뭐 되게 고급져 보이지만, 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말초적인 자극? 그렇죠.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세익스피어 같은 경우도 네. 그 당시 막장 드라마였죠. 그쵸. 그 당시 막장 드라마. 예. 그렇죠. 오늘날에는 막 위대한 문학 작품 그렇지만, 예. 오락성이라는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사실 그거를 나중에 나오겠지만 세익스피어 작품을 원래는 이제 그냥 그 삶 속에 같이 있던 통속물을 막장 드라마였는데 그거를 딱 떼어다가 변기처럼 이렇게 딱 올려놓은 거예요. 요게 그거. 거기 그래서 그 변기, 뒷상의 변기에 그래서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떠받드는 거는 이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뒷상의 변기처럼 딱 오려가지고 거기서 딱 오려내서 딱 이렇게 순수예술 쪽에 딱 올려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학과 만들고 거기서 이제 그 대단한 것처럼 뭐 하는데 사실 원래 출신은 그렇지가 않죠. 그죠? 출신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도덕적인 교훈, 사회비판, 정치성, 요건 당장 우리 뭐 순수 참여 그 논쟁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리얼리즘하고도 연관돼요. 리얼리즘 논쟁하고도요. 리얼리즘. 그 다음에 실용성, 오락성 등과 같은 요소는 예술을 오염시키는 것으로서 예술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오염에서 벗어나 예술은 오로지 순수한 아름다움 내지 순수한 미적 형식만을 궁구하며 탐닉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형식이 참 중요해져요. 그죠? 이 내용성을 자꾸 집어넣으면은 이게 뭔가 그 도덕적인 교훈이나 어떤 내용적인 사회적인 의미 같은 게 자꾸 포함되니까 요거를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용성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봤던 것처럼 휘슬러 여기 그죠? 물론 우리 아직 그 진도성어로 보지 않았지만 언급은 드렸잖아요. 179 그죠? 왜 180페이지 이렇게 있는 것처럼요. 그죠? 180페이지에 있는 그래서 휘슬러 이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그 아름다운 그 자체를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의미, 어떤 뭐 정치적인 의미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보고 우리가 순수 아름다움을 느껴라라고 해서 그 18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요. 그죠? 저 위에 있는 제목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자신의 작품에다가 작품 이름을 붙인 게 없고 다 그 음악, 그죠? 음악, 야상곡 뭐 1번, 뭐,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다, 그죠?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죠? 맨 위에 있는 게 휘슬러, 검은색과 금색의 야상곡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아래쪽에 있는 거는 회색과 검은색의 배합 제1번, 막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가 뭐 음악가들은 보통 교향곡 1번, 2번, 3번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다른 제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게 좀 차용해가지고 미술에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런 제목 붙이는 것 자체가 벌써 이런 거를 배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도덕적 교훈, 뭐 어떤 뭐 사회적 의미, 정치성, 오락성 그런 거 없어. 그냥 그 자체로 그래서 순수한 아름다움, 순수한 미적 형식만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검은색과 금색의 또는 뭐 흰색, 검은색의 배합이라는 그런 미적 형식만 추구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좀 이해하시겠죠, 그죠? 히슬러의 그림 이런 게 그죠? 그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는 게 이런 정신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유미주의적인 정신, 순수한 미적 형식만을 추구하는. 꿈보다 해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순수한 미적 형식만을 궁구하며 탐닉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예술은 그 자체로 자율적이고 자족적이므로 예술에 대한 그 어떤 사회적 간섭, 사회 제도나 법률 등의 통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거를 강력하게 내세운 그런 관점이고요. 근데 상당히 이게 그 면면이 그 200여 년 전부터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뭐 이렇게 보시면요, 그 아래 있는 그림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다빈치 최후의 만찬은 야, 이거는 예술이 아니게 되네, 그죠? 갑자기 그죠? 이거는 수도자들을 위한 거니까 이건 아니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겠어요. 그 다음 장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지난해 지난번에 보셨죠? 광염소나타 그 줄거리는 읽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같이 보시면서요.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여기서도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도 잘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계속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일반적 통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뒷장의 그 변기, 그죠? 그 셈이라는 그 변기건 뭐건 간에, 그러니까 무슨 작품이든 간에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이렇게 그 분석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다음에 좀 풀려요. 거기에 이제 당장 빠져들지 마시고요. 그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그러니까 지금 이 광임소나타도 핵심이 뭐냐면은요, 이 뭐 줄거리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 있는 그 생각이 뭐냐라 그랬을 때, 제가 그 광임소나타 그 김동인 사진 밑에 써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진 밑에 박스에 결론적으로 말해 이거는 예술가 및 예술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담고 있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간 거지만요.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은요, 근데 왜 이런 소설이 나오고 이것이 또 아직까지 이렇게 뭐 뮤지컬로도 반복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쓴 것처럼, 하지만 예술가 그리고 예술에 대한 그 대중적 이미지, 그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가 잘 나타나 있다. 아직 그래서 이제 아주 이거를 분석할 만한 소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줄거리는 봤으니까요. 줄거리는 읽지 않고, 이제 그 줄거리 밖에 저희가 코멘트 해놓은 것만 주로 보시겠습니다. 그걸 중심으로요. 그래서 어쨌든 백성수라는 그런 뭐 천재적인 작곡가죠. 천재는 뭐 타고난다. 그죠? 뭐 아빠의 어떤 뭐 천재 피를 받아가지고 천재는 타고나서 뭐 따로 교육받지 않고서도 그 천재성이 나오는데, 근데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 어떤 우연적인 계기, 그죠? 그 불지른 그 방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자신의 감춰졌던 영감, 인스피릿, 천재성이 밖으로 분출된다. 그런데 이제 이거 첫 번째부터 잘못된 점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죠? 거기 그 아래쪽에 써 있잖아요. 맨 아래, 그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온갖 규칙과 기쁨을 무시하고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요게 아래쪽에 쓴 것처럼 요거는 자유 또는 예술적 창조에 대한 대중적 통념에 꽤 부합해요. 그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대중들은, 야, 예술가라면 말이야. 또 특히 새로운 예술가, 그죠? 야, 천재적인 예술가가 되려면 이거는 기존의 기법, 야, 기존의 관행 다 무시하고, 다 깔아뭉개고, 자신이 뭔가, 그죠? 그 어떤, 솟구치는 그런 영감, 자신의 인스피레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거를 창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창조란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부터 그 창조자로서의 예술가는 그 창조자다. 이거는 신하고 동격이 되는 거예요. 신하고 이게 거의 그런 급으로, 그러니까 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자기들 스스로 상승시키는 건데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다빈치 시대나 이때만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자라기보다는 일종의 기술자죠. 그죠? 테크니션, 그죠? 뛰어난 테크니션이었는데, 이때부터 뭔가 예술가라면 새로운 거를, 없던 거를 창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규칙을 무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인데, 그러나 이것은 제가 밑에 쓴 것처럼 대중적 통념인데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밑에 쓴 것처럼, 그러나 임의적 행동은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임의적, 랜덤하게? 또는 뭐 기존의 규칙과 규범을 다 무시하고 하면은 자유로운 건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막스 베버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미친 인간이 가장 자유로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미친 사람이 자유롭습니까? 이게 진짜 두뇌가 망가져서 미친 사람, 그죠? 두뇌가 망가진 미친 과학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자유로운 거예요. 물론 남들이 보기엔 쟤는 지멋대로서 좋아. 하지만 그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두뇌 상태의 노예예요. 그죠? 두뇌가 막 이렇게 끓으면은 막 발광했다가 또 막 이러면은 또 헤헤거렸다가, 이거는 오히려 두뇌의 물리적 상태의 노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컨트롤하지 못하는 두뇌 상태의 노예에 불과한 거지, 그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는 임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후쿠자 유키치라고, 왜 누군지 아세요? 후쿠자 유키치 일본 백엔인가? 그 N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일본 근대화의 시조라고. 왜, 그 정한론을 외치고 한국을 뭐 정벌이 된다는 그 일본 근대화의 시조라고 하는, 누가 있었지? 그럴 겁니다.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렇게. 누가 있었지? 아니
아니 일본은 돈이 알아. 사람이 바뀐다는 사람이 바뀌어요. 최근에 일본 새로운 모르겠네요. 후쿠자 유키치 살아남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살아남았었는데 그 정도로. 여자친구 사람 아니에요? 약간 그렇죠. 요즘 검색하면 네. 나오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후쿠자 유키치 자기도 그 서구할 때 처음에 쓴 글이 그런 글들이에요. 이 자유라는 개념을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심지어 그 일본에서 초창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유, 야 이제는 다 자유야 하면서 뭐 옷 벗고 돌아다니고 이런 그죠? 술 먹고 자유인데 내 자유인데 왜 뭐라 그러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아니 뭐 그래서 그 얘기 됐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일찍이 막스 베버가 말한 것처럼 이 임의적인 행동은 자유로운 게 게다가 예술이라면은요 규칙과 제가 맨 밑에 제일 쓴 게 중요한 거예요. 규칙이 없다면 미적 가치를 느낄 수 없게 돼요. 여기도 중요해요. 규칙이 없다면 미적 가치를 느낄 수 없게 된다. 요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왜 중요하냐? 여기 우리 전위 예술이나 현대 예술 와서도 아주 중요해요. 요게 뭐 나왔으니까 뒷장의 변기 예를 듭시다. 그 뒷장의 변기가 몇 페이지에 있나? 그럼 우리 보통 사용하는 여기 있네. 파격. 파격이라는 격이 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규칙을 파괴했다는 것 뿐인 거지. 그런 거죠. 규칙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266페이지에, 그죠? 266페이지에 그 의미에서 보면, 그거 새로운 규칙을 적용 또는 기존의 규칙을 넘어서는 규칙을 만드는 게 참 좋아. 그죠? 규칙을 만들어야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만들지 않고 파괴만 한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문학사에 보면은 폐허지라고, 우리 또 이거, 고등학교 폐허 창간에 나오잖아요. 내 생명은 폐허로부터 온다. 물론 뭐가 파괴가 돼야 이제 창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9세기 말이나 여기서도 많이 나와요. 파괴적인 그런 예술가들이. 그죠? 창조는 파괴에서 온다 해가지고 막 기존 걸 파괴하는 거지. 사실 이거 한 연장선이기도 해요. 이 뒤시앙의 셈이라는 게. 이 기존의 예술로 전혀 다르게, 그냥 변기를 갖다 올려놓은 거잖아요. 이 규칙의 파괴인데, 근데 규칙이 없죠. 그러니까 이 일종 규칙이라는 게 미적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미적인 규칙이나 규범이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적 가치는 없어요, 이게. 미적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미적인 가치는 없잖아요, 이 변기가. 그죠? 규칙이 없어서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미적 가치는 없다는 거죠. 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미적 가치라는 게 뭐 어떤 맛이. 그러니까 미적 가치, 에스테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에스테틱한 게. 예를 들면 휘슬러, 야상곡 이런 게 지금 작품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뭐 뭔가를 보면서 감상 미적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죠? 별로 못 느끼겠죠. 그 이유는 똑같아요. 어. 규칙이 없어서 그래요, 별로. 별대로 규칙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그리고 뒤시앙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 뒤시앙 같은 거는 미적 가치는 에스테틱 밸류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대신 다른 가치가 있죠. 이건 사회적인 가치죠. 그렇죠. 역사적 가치, 역사적인 의미로 쓰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의미. 그래서 왜 이제 학생들 중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얘는 변기 갖다 놓고 유명해져가지고 그죠? 맨날 이렇게 미술서 책에 나오는데 그럼 나도 그럼 변기, 난 신형 변기 갖다가 이번에 전시해놓고 샘2 딱 붙여가지고 그럼 나는 왜 안 알아주냐 이러면 또 이제 예술 사기론 나오는 거예요. 이건 지들끼리 해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갔던 바나나 그게 그거잖아요. 거의 첫 NFC 개념이에요. 바나나 NFT 개념. 바나나를 할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거를 다섯 개를 팔았대요. 근데 그게 이제 몇십억이 된 거고, 그래서 그 5개를 갖고 있는 그 서티피케이션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만 그 전시를 할 수 있대요. NFT 첫 개념. 그래서 그 사람이 되게 예술적으로 유명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적 개념은 아니죠. 그렇죠. 그건 미적 개념은 아니고 사회적 개념이죠. 그죠? 사회적. 그 사람의 작품도 그렇게 보면은 지금의 얘기하시는 엘리트적인 미술이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사회적 메시지도 담고 있고 막 좀 약간 뭐라 그러지? 패러디도 좀 한 것 같고. 미술은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예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예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렇긴 한데. 예술적으로 변이하다니 달라. 근데 이제 그것이 왜 예술로 여기게 됐는지를 지금 그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쫙 가다 보면 그게 어렵지 않게 이해됩니다. 조금은 하면 이해하실 거예요. 조금씩은 감이 오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드려서요. 자, 그래서
그래서 사실 그래요. 지금 아까 박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뭐 그렇게 아름답나, 그죠? 휘슬러라든지 이런 뭐 변기. 야, 변기 이게 뭐가 아름답냐? 어쨌든 제 답은, 이건 아름다움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 가치는 없다는 거지. 근데 그거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규칙이 없어서 그래요. 규칙이 없어. 지금 제가 쓴 것처럼 맨 밑에 썼잖아요. 그죠? 규칙이 없다면 미적 가치를 느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좀 넓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요. 이건 물론 생물학적인 기원이 있어요. 생명체 자체가 하나의 조화와 질서잖아요, 우리가. 규칙과 질서와 조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특정한 규칙과 질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서를 가진 거를 우리가 아름답거나 어떤 좋다고 느끼죠. 그죠? 좋다고 느끼는 거지. 그 규칙이 없는 거를 좋다고 느낄 수는 없게 돼 있죠. 그건 아예 생물학적 기원 자체로요. 그래서 규칙의 반대말은 한편으로는 이건 무생물 또는 비생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선수도 느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까지 진화생물학적인 얘기로 나갈 수 있고요. 어쨌든 그 현상적으로는 규칙이 없다면 우리는 미적 가치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온갖 규칙, 그러니까 모든 규칙과 규범을 무시했다면 우리는 아무런 아름다움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금 이 백성수가 광염 소나타를 작곡했지만 거기엔 어쨌든 새로운 규칙은 있겠죠. 그죠? 새로운 규칙, 그죠? 새로운 규칙이나 새로운 규범이 있겠죠. 그죠? 있으니까 뭔가 우리가. 규칙이 질서라는 말로 바꿔. 그죠? 질서란 말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질서. 질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타를, 야, 그 기타 너 규칙 무시하고 쳐봐라. 그럼 아무 규칙이면 이건 우리 아름답게 못 느끼잖아요. 그죠? 뭐, 두들기던가, 뭐, 그것도 나름 그 기타를 운지법이나 규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래야만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거든요. 물론 기존의 규칙을 무시한 새로운 연주법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건 새로운 규칙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마치 이 소설에는 온갖 규칙과 기본을 무시하고 가슴에서 서서 나온 대로 하면은 이게 뭔가 새로운 창조적인 예술이 될 것처럼 대중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를 대비시켜 보시면 쉬워요. 대중적인 통념. 그럼 대중적인 통념이 왜 잘못됐는지, 그죠? 그렇게 자꾸 대비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규칙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운데로 올라가셔서요. 가운데로 올라가셔서. 이런 대중적인 통념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온 거라니까요. 낭만주의 전통이, 그죠? 낭만주의 전통이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엘리트 예술로 하나로 자리 잡고 그것이 보통 교육을 통해서 다 일반 대중까지 다 교육이 된 거예요. 대학 우리가 초중고를 통해서 초중고에서 대중음악은 안 배우잖아요.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저 서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예술의 표준적인 예술인 것처럼 그렇게 유포가 됐고 그 교육 시스템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 교육 시스템이나 그 교육 컨텐츠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반 보통 교육을 거치면서 초중고 거치면서 다 미술하면은 엘리트 미술을 그래서 미술 시간에 배우고 음악하면 엘리트 음악을 배우고 그것이 예술인 것처럼 생각을 한 게 된 거죠. 그다음에 또 자유 개념도 막 결합되고 잘못된 그런 이해도 결합되고요. 자유 개념 같은 것도 들어오면서 이게 사실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런 개념 생긴 게. 초등학교 음악 그것을 꼼짝도 들어가고 이래요. 요즘에 가요도 들어가고. 요즘 이제 들어가죠. 요즘에는. 예. 사실 옛날에는 만화 그린다 그러면 집에서 쫓아나잖아요. 그죠. 만화 인간이 미대 간다 그러면 그랬는데. 요즘엔 이제 그죠. 나 만화가가 될 거예요. 집 나가라. 자, 어쨌든 그렇게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대중적인 통념하고 이제 그것이 어떤 문제점. 자, 그다음도 마찬가지. 그다음 이제 가운데도 그 내용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 불을 질러서 그죠? 불을 지를 때마다 음악 한 곡씩을 얻었는데. 근데 제가 위에 파란 박스에 써놨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술의 창조가 능동적인 미적 자유의 실현이 아니라 대단히 수동적인 것으로 이거 오히려 수동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뭐가 없으면 못하는 것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인풋가 없으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밑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건 나중에 정리했는데요. 인풋가 있어야만 나오는 건 이건 기계예요. 기계는 인풋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입력이 없으면은.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동적이 되면 그 다음 문제가 이제 한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대한 흥분은 반비례로 줄어졌습니다. 차차 힘이 적어져가네. 이거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죠? 왼쪽에 쓴 것처럼. 이게 이제 중독적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큰 자극, 더 선정적인, 더 센세이셔널한 것을 필요로 하게 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마약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점점 이제 강도가 세져야지 나오는 거지. 맨날 똑같은 거 하면 뭐 점점 똑같은 거밖에 안 나오니까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센 자극을 점점 더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서 불을 지르다가 이제 그것도 안 돼서 막 시체 막 집어던져 터트리고 엄청난 자극, 흥분 이런 게 필요하게 되는. 그런데 요게 맨 아래쪽에 제가 쓴 것처럼 이 중독적 악순환, 더 선정적이라는 거, 요거는 요게 뭡니까? 제가 그 썼잖아요. 이것은 순수 예술의 원리일까? 아니면 자극적, 선정적 오락의 원리일까? 이게 이제 그 우리 오락의 원리죠. 선정적인, 자극적인 오락의 원리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TV나 이런 데나 대중문화들은 보통 더 선정적이고 더 센 거, 뭐 더 자극적인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점점 더. 이거는 근데 오락의 원리지. 이 순수한 미를 지향한 입장에서는 꽤 모순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코멘트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계속 더 센 거, 더 센 거, 더 센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아래로 오시면, 그래서 뭐 이른바 사간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뭐 사람도 한두 명 안 되겠죠. 뭐 수 죽이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기이하고 강렬한 자극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맨 위로 올라가셔서요. 요게 그 다음 제가 문제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 성수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니까 이랬는데,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예술가들은 좀 요런 줄 알아요. 그래, 예술가들은 좀 살짝 맛이 같고 좀 미친 거, 거의 광기. 그래서 광기랑 이제 결합해요. 그죠? 예술가는 광인이다. 그것도 대중적인 통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죠. 실제로 있겠느냐, 과연. 예술사에 비슷한 경우가 존재할까? 이거는 낭만적 관념, 그러니까 대중적 통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 아닐까. 실제로 위대한 작품을 남긴 사람 중에 과연 미친 사람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죠? 그래서 그래요. 제가 바로 펴놓은 뒷시장 오른 옆에 있는 267페이지에 미로가 나오네. 미로 267페이지에 아마 여기는 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로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풍에 휩쓸린 거예요. 이 예술가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 광기 상태에 도달하기 힘드니까 밥을 굶었대요. 밥을 굶으면 핑 돌잖아. 그래서 핑 돌 때까지 밥을 굶다가 핑 돌면 이제 그때 뭐 작품을 하려고 한번 그랬다고 합니다. 미로 같은 사람은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쫙 전해지니까 야, 예술은 이거 좀 미쳐야 하는 거 아니냐. 예술은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그 왜 대마초 얘기도 나왔지만 그죠? 맨정신으로 못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다 일종의 그 대중적인 통념일 뿐이지 실제로 나오기가 어렵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규칙. 이게 진짜 맛이 가게 되면은요, 규칙을 뭐 창조하는 일을 하기 어렵게 돼요. 그죠? 그냥 뭐 진짜 막 나오게 되는 거지, 막 나오니까. 그죠? 오히려 온전한 정신 속에서만 그 작품 활동이나 제대로 된, 그죠? 그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미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났다 그랬어요. 그죠? 미친 상태에서는. 오히려 온전한 상태에서는 작품을 했는데, 그 다음에 미쳐버렸지. 그러고는 뭐 나오는 게 없어, 미친 상태에서는요. 그렇게 일단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 다음 문단에요. 계속 나오죠.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그죠? 그 K씨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래서 예술사에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을까? 그 우리의 문화를 연구입히낼 보물. 그러니까 백성수의 작품은 이렇게 글로만 돼 있지, 실제로 이런 음악은 없다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거기 쓴 것처럼 천년에 한 번, 만년에 한 번 날지 못 날지 모르는 큰 천재를. 그러니까 요것도 밑에 쓴 것처럼 천재성은 타고난다는 대중적 통념에 부합해요. 그죠? 요것도 참 대중적인 통념이 야, 그래도 좀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니냐, 천재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서 우리가 그 예술 지상주의적 관점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방화, 살인, 그러니까 변변치 않은 집이나 뭐 사람 목숨 그 정도는 예술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수단에 불과하다. 예술이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이니까 인간의 목숨 그런 거는 이 수단에 불과하는 그렇게 보는 예술 지상주의적인 그죠? 그런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그런 관점이 그대로 피력돼 있는 그런 그 소설 작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좀 몇 줄만 보시고 정리한 거 좀만 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코멘트. 그래서 김동인 광염소나타의 스토리 자체는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들, 방화, 사간, 살인 등으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막장이에요. 그죠? 막장 드라마죠. 그죠? 방화, 사간, 살인. 특히 이게 100년 전이 더 했겠죠. 그죠? 지금도 이런데 100년 전에는 더 막장, 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인데 근데 이 소설의 전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예술에 대한 대중적, 일반적 통념들에 부합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꽤 오래전에 나온 소설임에도 최근 뮤지컬 등으로 리메이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통념에 부합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광염소나타에 깔려있는 예술에 대한 일반적, 대중적 통념들.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써 있잖아요. 이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18, 19세기를 거치며 발명된 현대적 예술관념이 대중적으로 유포, 수용되면서 형성된 겁니다. 그 일반 보통 교육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요. 이제 맨 뒷면이죠. 동그라미 1번. 예술 창작에 대한 낭만주의적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술은 이성적 계산이나 오랜 연습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죠? 이성적 분석이 불가능한, 과학적으로는 해명될 수 없는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원초적, 그죠? 감정 또는 본능적 직관 또는 직관적 통찰, 뭐 번쩍이는 순간의 영감, 꿈틀거리며 분출하는 열정 등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낭만주의 작가 중에 그 들라크로와는, 그죠? 태양을 안고 사는 사람이다, 그죠?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런 말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그죠? 낭만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 가슴에서 뿜어 나오는 그 영관, 직감, 그거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와 같은 영감이나 직관, 예술적 창조성은 아무에게나 솟아오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술가에 대한 그 천재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술가는 천재이며 예술은 천재성의 소산이다. 그래서 천재만이 최고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진짜 최고의 예술은 천재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근데 그 천재성은 하늘이 내린 것으로 오로지 그 사람만이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관점은 천재성에 대한 대중적 시각과 결합하여 서로를 강화해 왔다. 그러니까 천재성은 타고나야 하는 것이다. 천재는 따로 있다. 천재는 연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뭐 연습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찍 죽은 백성수의 아버지도 천재성을 타고난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19세기 낭만주의의 가장 특징적인 발명품이 바로 천재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아마 천재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 다빈치 이렇게만 해도 천재라는 말을 쓰진 않았어요. 그죠? 아주 뭐 마스터, 아주 대장인 뭐 이렇게 쓰기는 좀 천재, 이런 특이한 개념은 낭만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요. 예술적 천재성, 창조성은 광기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광기. 그래서 천재의 다른 말은 광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고의 예술은 완전히 자유로운 창조 활동이나 자유분방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탄생한다. 바탕으로. 그런데 이는 일상적인, 정상적인 제약이나 규칙 및 사고의 틀과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므로 범인의 눈에는 미친 상태로 보일 것이다. 곧 진정 자유롭고 창조적인 예술은 광적이고 병적이며 규범 위반적인 정신 상태에서 돌연히 나타나고 나며 맨정신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로부터 광기와 천재성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대중적 관념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이 결국 그래요. 오늘날의 그 예술 작가를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약간 그 맛이 간, 그죠? 약간 이상한, 그죠? 약간 광기 어린 사람들이 하는 알 수 없는 야릇한 이상한 것,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김삿갓, 뭐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런. 그렇죠. 스며들어 있는 거죠. 스며들어 있죠. 천재는 뭔가, 그죠? 규범 위반적이고, 그죠? 광적이고, 병적이고, 그죠? 그런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주장에 포함되어 있는 전제는 진정한 자유는 규칙을 파괴하고 모든 규칙에서 벗어난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는 타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타당할 수가 없는 거,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크게 세 가지를 오늘 것까지만 정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통념이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상당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야, 뭔가 어떤 인스피레이션, 그죠? 영감, 어떤 직관, 천재를 한 번에 탁 알아보는 직관. 그거 아무한테나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살짝 맛이 가야 돼.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게 예술가 아니냐라는, 진정한 예술가 아니라는 그런 식의 생각들이 대중적인 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 서울대 미대나 이런 친구들 가끔 만나면은요. 나는 이렇지도 않아. 나는 아직 미치지도 않았고 아닌가 봐. 운식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막. 그죠? 그래서 오히려 막 이상한 기인 행위 막 일부러 하고, 기행들 하고, 기행하면은 꼭 그 창조적인 예술가인 것처럼. 그 친구는 진짜 심각할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잘못된 통념을 갖고 있었던 대표적인 그러면 진정한 예술가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스킬이 좋은 장인 뭐 이 정도로 다시 비하돼야 그러니까 이제 스킬이 연마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네. 연마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돼야만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거니까. 또 핵심은 또 그거예요. 뛰어넘으려면 뭔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하다못해 뭐라도, 그죠? 일단 그게 되는 거죠. 규칙을 뛰어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그러려면 규칙을. 그걸 해야지. 알아요. 그렇죠.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끊없는 연습과 다짐과. 그러니까 모차르트 같은 경우도 모차르트 천재가 아니라는 게, 왜냐면은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어릴 때 그것만 아빠한테 채찍으로 맞아가면서 했으니까. 근데 오히려 늦게 나왔어요, 모차르트는. 그러니까 모차르트 어릴 때부터 작곡을 했는데 작곡을 했다일 뿐인 거지, 들을 만한 작품은 한 20살 정도 때부터 나왔어요. 들을 만한 거는. 그 전에 것도 뭐 물론 들을 수는 있죠. 하지만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늦은 거예요. 그렇게 치고는 들을 만한 제대로 된 게 나오는 게 20살쯤 정도부터 작곡된 거니까, 제대로 된 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사에서도 왜 그 특이점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이제 기술이 축적이 되고 하면 어느 순간에 이거 딱 뛰어넘는. 근데 인간도 그 누구도 생각 맞습니다. 못했던 어떤 거를 근데 그거가 진짜 결국은 천재. 근데 천재지만 그거 하려면 그 전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이런 게 낭만적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재라고 부를 수는 있는데 낭만적인 천재관념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 뒤에 보면은 이중섭이나 김환기 그림을, 초창기 그림을 보면 완성되기 전과는 너무 많이 허접하죠. 그러니까 처음 김환기의 초상화를 보면, 초상화란다. 그런 그림, 보면 되게 허접해요. 근데 나중에 갈수록 작품도 커지고 이제 뭔가가 훨씬 더 정말 그 특유의 화풍이 딱 나와요. 정립이 되면서, 그죠? 그런 게 이중섭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정말 연필하고 그냥 만화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계속 이제 그거를 그 터치를 계속 이제 그 거칠게 하면서 본인의 뭐 이런 뭐 그리고 뭐 좀 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좀 생활이 어렵고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뭐 쌓이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쌓이만 사람도 있고. 쌓여서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 근데 그때 그 사회적인 이런 영향, 누가 딱 촉발 딱 시켜주면 어떤 스승이나 또는 다른 사람, 다른 뭐 어떤 그런 거 탁 하는 순간 그 쌓였던 게 팍 이제 새로운 스타일로 나올 수 있는 거, 스타일로. 깨닫는 순간이 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 뭐 천재라고 불러도 돼요. 근데 부를 수 있는데 어쨌든 낭만적 관념으로 타고난 건 아니라는 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럼 좀 이해되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다음 주 쉬시고 5시에 뵙겠습니다.